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김신혜입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바로 순환입니다. 순환을 서큘레이션이라고 하죠. 자, 그 순환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혈압이고, 그 혈압은 우리 몸의 미세한 혈류량의 조절을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조절되는 모든 혈액들이 온몸을 타고 돌면 그 타고 돈 혈액을 통해 우리 온몸에 미세 순환을 이루게 되고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순환의 원리와 순환을 통해서 하는 일, 그리고 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힘에 대한, 힘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혈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 혈액이 주요 혈관들을 타고 어떻게 순환을 이루게 되는지, 혈관의 수축과 또한 이완을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조절을 하게 되는지, 또 혈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혈류의 속도와 단면적에는 어떠한 변화를 갖게 되는지, 정맥 환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의하고 정맥 환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에서 국소 혈류량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각각의 필요한 혈액들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절 기전을 설명하고, 그래서 여러 장기로 혈액이 지나갈 때에 그 혈류량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 조절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기전, 또한 우리 온몸을 타고 도는 여러 개의 가는 혈관들을 통한 미세순환이 우리 몸에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지, 또한 그 모세혈관 주변에 발달하고 있는 림프계, 림빅 시스템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이란 말 그대로 혈액의 압력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심장이 갖고 있는 혈액을 그대로 내보내는 대동맥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혈액의 압력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심장을 에워싸는 여러 개의 순환 가운데서 그 순환의 흐름에 기능을 하는 혈관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마중하는 이 굵은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을 그림에서는 굵은 혈관이지만 굉장히 늘어나 있는 유연한 혈관, 저장 혈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맥이죠. 정맥이 있고, 좌심실에서 나가는 혈액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혈관이 바로 동맥입니다. 좌심실에서 하나의 굵은 동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대동맥이라고 이야기하고, 대동맥은 우리가 탄성혈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탄성의 힘을 갖고 있는, 탄성의 힘으로 혈액의 압력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혈관, 대동맥으로 혈액이 지나갈 때에 그 혈액의 압력을 우리가 진짜 혈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죠. 그 외에 대동맥으로 지나간 혈액은 대동맥에서 가는 혈관들로 분산되게 됩니다. 즉 병렬 연결을 하기 위해 가는 여러 개의 혈관, 저항혈관을 지나가는데, 이 저항혈관은 혈관이 수축을 하거나 이완을 함으로써 각각 필요한 장기 쪽으로의 혈액의 흐름을 조절하는 그러한 혈관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모세혈관 주변에는 장기들이 존재하며, 이 모세혈관으로 지나갈 때의 혈액이 장기에게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교환혈관으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혈압이란 바로 대동맥의 압력을 혈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동맥의 압력, 즉 혈압은 신체 어느 부위에서 측정하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자면 대동맥에서 기록을 하면 되겠지만, 실제 살아있는 조건에서는 대동맥에서는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높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가장 굵은 혈관의 압력을 측정하면 이것을 바로 우리가 측정한 혈압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부위가 바로 어디냐면 심장이 왼쪽 가슴에 있고 그 왼쪽 가슴에 근처에 있는 혹은 심장의 높이와 같은 위치에 왼쪽 팔과 오른쪽 팔, 즉 왼쪽 위팔과 오른쪽 위팔의 가장 굵은 혈관, 상완동맥 혹은 위팔동맥에서 측정한 압력을 우리가 혈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신체 어느 부위에서 측정하면 좋을까요? 위팔동맥에서 측정하면 됩니다. 심장의 높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굵은 동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혈관에마다 혈압의 변화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좌심실에서 박출 기능을 통해 혈액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만나는 부분이 바로 큰 동맥이고 이 큰 동맥에서 심장이 수축을 해서 가장 높게 걸리는 수축기 혈압을 만들게 되고 또한 심장이 더 이상 박출을 끝낸 다음에 심장이 이완기에 시작이 되면 심장이 더 이상 혈액을 내보내지 않고 맨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심장이 이완기 때에 지나가는 혈액의 압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즉, 큰 동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혈압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심장이 수축을 할 때 가장 높게 걸리는 압력, 수축결합. 두 번째, 심장이 이완을 하면서 생기는 혈관 내 가장 낮은 압력, 이완기 혈압이라고 설명합니다. 수축결합과 이완기 혈압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맥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수축결합과 이완기 혈압의 차이를 맥압이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이 둘의 가운데 지점을 우리가 평균혈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평균혈압은 이완기에 조금 더 가깝게 측정이 되는 압력, 평균혈압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PPT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맥과 모세혈관, 세정맥, 정맥으로 지나갈수록 혈액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혈압이 가장 높게 만들어지는 그곳은 바로 큰 동맥이며 큰 동맥에서 측정되는 혈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축기혈압, 그 다음엔 이완기 혈압. 이 둘의 차이를 맥압이라고 하고 이 둘의 평균적인 혈압을 평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 평균혈압은 이완기 혈압 쪽에 조금 가깝게 형성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이 둘의 평균 혈압이 왜 이완기 혈압 쪽에 좀 더 가깝게 형성이 되느냐라고 설명한다면 우리가 혈압이라는 것을 형성하는 데 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뛰는데 주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수축기 혈압의 주기 안에서는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면 그 다음에 시작되는 그리고 끝나는 이완기의 주기는 약 2배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수축기의 주기보다 심장이 이완하는 이완기의 주기가 조금 더 약 2배가량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완기의 주기의 시간을 고려해 봤을 때 평균 혈압은 바로 이완기 혈압 쪽에 조금 더 가깝게 형성이 되는 그러한 특징을 만들게 됩니다. 자, 혈압이란 대동맥 내 압력입니다. 그래서 좌심실이 수축을 할 때 대동맥으로 혈액이 박출되면 그 대동맥에 미치는 첫 번째 가장 높은 압력이 바로 수축기 혈압입니다. 수축기 압력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축기 혈압을 약 120mm Hg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 압력의 단위는 밀리미터 Hg지만 실제 수은주의 압력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밀리미터 of mercury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머큐리 압력이라고 설명하죠. 한편 이완기는 좌심실의 압력이 이제 0으로 떨어진 만큼 혈액이 완전히 박출된 상태이지만 실제 압력의 저장소로서 대동맥 자체가 혈액이 밖으로 박출되면 살짝 늘어났다가 또 지나가는 혈액의 양이 감소할 때 이 혈관 자체의 탄성의 능력으로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완기 혈압이 완전히 0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완기 동안에 혈압이 약 80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되며 이때 가장 낮은 압력이 바로 심장의 이완기 때 형성되는 이완기 혈압이다
심장의 이완기지만 실제 혈관을 지나가는 가장 적은 양의 혈액이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설명하고 80 머큐리 압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혈압은 여기서 측정된 대로 설명을 하자면 수축기 혈압 120 그리고 이완기 혈압 80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혈압은 120에 80 밀리미터 Hg 혹은 밀리미터 머큐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수축기가 이완기보다 약 2배 정도 차이를 두고 짧기 때문에 즉 이완기가 약 2배 정도 길기 때문에 이 평균 혈압은 이렇게 산술에서 120에 80 딱 중앙 100이라고 설명하면 안 되고 이 이완기의 기간, 시간을 고려해서 그 가중치를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이완기 혈압에서 약간의 수축결합과 이완결합, 즉 맥압입니다. 수축결합 빼기 이완결합을 우리가 맥압이라고 설명합니다. 맥압을 3으로 나눴을 때 설명합니다. 또는 수축결합보다 이완결합이 한 2배 정도 길기 때문에 이완결합 곱하기 2로 잡아주고 이것을 1대2니까 더해서 3. 그래서 이것을 3으로 나눠주면 이 또한 평균 혈압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평균 혈압은 약 93. 이 평균 혈압은 이완기 혈압 쪽에 가깝다. 그 이유는 이완기 주기가 약 2배가량 길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혈압은 대동맥 내 압력을 간접 측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심장과 같은 높이에 있는 위팔동맥, bronchial artery, 상완동맥 거기서 측정하게 되는데 혈압은 중력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심장과 꼭 같은 높이에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만일 심장과 다른 위치, 즉 심장보다 낮은 곳, 다리와 같은 곳에서 만약에 측정을 하게 된다면 실제 혈압보다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겠는데 이것은 그 높이만큼의 혈액 기둥으로 정수압이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 심장의 낮은 위치, 심장보다 낮은 곳에서 혈압을 측정하게 되면 굉장히 높게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심장의 높은 곳에서, 심장보다 더 높은 곳에서 측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혈압은 낮게 더 떨어진 수치만큼 그렇게 측정이 될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위팔동맥에 커프를 연결합니다. 이 커프가 바로 혈압대이고 이 혈압대 안에 이와 같이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서 손으로 우리가 펌핑 아웃을 하게 되면 공기가 이 퍼프 안으로 주입되게 돼서 이 주입된 공기에 의해서 이 감싸져 있는 상완동맥, 위팔동맥의 혈류가 차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입한 공기만큼의 압력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압력 기록 장치에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압박대의 압력을 서서히 낮추게 되면 서서히 낮출 때 첫 번째 이제 혈액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커프의 압력을 서서히 낮춰주게 되다 보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청진기로 우리가 혈액이 흐르는 소리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혈액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즉, 이 커프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압력이 이 혈관이 갖고 있는 압력보다도 더 낮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커프의 압력이 혈관의 압력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혈관을 누르지 않기 때문에 혈관을 통과해서 혈액이 흐르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노력을 하지만 완전히 원활하게 흐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혈액이 흐르기는 시작하지만 원활하지 못한 굉장히 복잡한 흐름 안에서 와류가 형성되고 와류는 소용돌이죠. 이 소용돌이가 형성이 되면서 첫 번째 잡음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잡음이 들리는 시점, 그 시점이 바로 첫 번째 형성되는 압력, 즉 수축기 혈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커프의 압력을 서서히 계속 풀어주게 되다 보면 압박대의 압력이 더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혈류는 조금 더 부드럽게 흐르게 되면서 더 이상 잡음이 아예 들리지 않는 시점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가 커프의 압력이 혈관의 압력이 최저 압력보다도 더 낮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이때 측정되는 압력,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시점에서 압력 기록 장치로 확인되는 그 수치가 바로 압력이 그 이완기 혈압의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 측정으로 소리를 통해서 혈액이 흐름이 시작되는, 그래서 와류, 잡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수축기혈압, 그리고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즉 와류의 흐름이 없이 원활하게 혈관이 더 이상 막힘없이 흐르는 낮은 압력, 이완기혈압, 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점이 바로 이완기혈압으로 우리가 측정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전에는 이제 이 압력 기록 장치가 수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많이 사용했고, 실제 임상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많이 간이 혈압을 측정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은 자체가 우리 몸에 이로운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비수은 혈압계 또는 전자혈압계로 전체 교체하는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은 혈압계를 통해서 우리가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전자혈압계와 같은 혈압계로 측정이 가능하다. 혈액의 흐름은 압력의 차이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순환이 혈액의 흐름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압력의 차이는 바로 압력, 평균 혈압, 그리고 저항값은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개의 가는 혈관들의 혈관 저항값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란 대동맥의 압력입니다. 그래서 이 대동맥의 압력은 바로 심장이랑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에 형성되는 혈관의 압력이라고 보게 되고, 이 압력은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는 가는 여러 개의 가지혈관들이 갖고 있는 저항값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심장이 얼만큼 혈액을 밖으로 내보내느냐로 여기 대동맥의 압력이 결정되고, 대동맥을 지난 다음에 빠져나가는 여러 개의 가는 혈관들이 얼만큼 좁아졌느냐 혹은 넓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대동맥의 압력이 또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동맥에 걸리는 압력, 즉 혈압이 상승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심박출량이 증가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개의 간의 혈관들은 잠시나마 수축을 하고 있어야지 대동맥에 일시적으로 걸리는 혈액의 압력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 안에서는 이 저항혈관의 저항값이 증가해야 하겠습니다. 저항값이 증가되어 있다. 이 저항값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혈관의 내경입니다. 이때 저항값이 상승되었다는 건 내경이 좁아졌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박출량이 증가해야 하고, 두 번째, 말초 저항 혈관의 저항값이 상승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요인은 바로 혈관의 내경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혈압을 낮추려고 한다면 심장은 밖으로 내보내는 심박출량이 떨어져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산되는 간의 혈관들은 확장을 통해서 혈액을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저항값은 떨어지고, 반대로 이때의 내경은 상승하는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말초 저항 혈관, 즉 촉말초 혈관의 저항값은 어떠한 단위로 움직이냐면 여기 PRU라는 단위에 따라갑니다. 페리페랄 토탈 페리페랄 레지스턴스 유닛이라고 하는 PRU 값인데, 이 PRU는 1이라는 압력의 차이로 1초 동안에 1ml 혈액이 전체로 다 흘러간다면 이 저항값은 바로 1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ml의 압력의 차로 1ml 머큐리 압력의 차로 1초 동안에 절반가량의 혈액만 흘러 지나간다면, 그쵸, 저항값은 바로 2배가량 상승되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 1ml의 혈액이 다 내보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반밖에 되어 소요하지 않았다면 저항값은 0.5로 낮아져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저항값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심장과 혈관을 지배하고 있는 교감신경의 작용입니다. 교감신경의 흥분작용을 통해서 말초 저항값의 저항값은 상승하게 돼 있고, 반대로 교감신경이 억제되면 혈관들은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인해 수축을 했다가 다시 이완하기 때문에
PRU 값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PRU 값은 0.2에서 4 PRU로 조절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거나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각 혈관마다 보여지고 있는 특징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혈압을 설명할 때는 혈압의 경우는 대동맥이 높은 압력을 갖고 있지만 아래로 내려가고 가는 혈관, 정맥으로 갈수록 이렇게 혈압은 낮아지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붉은색 혈압의 경우는 대동맥이 가장 높은 압력을 갖고 있으며 정맥으로 갈수록 가장 낮은 압력을 형성하게 되어 있음을 확인 가능하고, 또 하나 대동맥의 경우는 총 단면적이 매우 좁습니다. 총 단면적이 좁고 그래서 실제 혈류 속도는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갖는 반면에 모세혈관의 경우는 혈류 속도가 가장 느리게 형성되고 그만큼의 넓은 해부학적인 분포도의 혈관의 면적을 갖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모세혈관의 단면적은 대동맥보다도 약 1000배가량 넓은 반면에 혈류 속도는 대동맥보다도 약 1000배가량 빠른 속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총 단면적과 평균 유속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붉은색으로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고, 여기 장기를 중심으로 심장에서 뿜어져 나간 혈액이 온몸을 순환합니다. 순환하는 것들이 이 각각의 필요한 장기마다 혈액을 골고루 분산하는 병렬 연결을 통해서 필요한 양만큼의 혈액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혈액을 가져가는 부분이 바로 소화기계나 콩팥의 변화입니다. 가장 적은 양이지만 꼭 필요한 양만큼의 혈액을 가져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시 재생하고 없애주고 또 새롭게 만들어주는 간이 있습니다. 좌측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바로 심박출량입니다. 좌측 혈액에서 나가는 혈액을 그대로 각각의 장기로 분산시킨 다음에 다시 정맥을 통해서 우측 심장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정맥을 통해서 우측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혈액의 흐름을 가리켜서 바로 정맥 환류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맥 환류. 그래서 이 붉은색으로 가리키는 이것이 바로 심박출량, 이 파란색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이 바로 정맥 환류다. 그렇다면 이 그림으로 관찰해 봤을 때 정맥 환류량은 그 다음번 심장이 박출할 수 있는 심박출량으로 연결되게 되고, 밖으로 나간 심박출량은 다시 되돌아오는 정맥 환류로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되돌아오는 혈액의 흐름, 즉 정맥 환류가 활성화되면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가심실에서 나가게 되는 심박출량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증가된 이 혈액이 높은 압력을 가지고 굉장히 낮은 압력의 정맥으로 빠르게 순환돼서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때의 정맥 환류도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밖으로 나가는 심박출량이 정맥 환류를 반영하고 정맥 환류는 그 다음 심박출량으로 반영될 수 있다. 심박출량이 증가하면 압력의 차이를 높이기 때문에, 즉 동맥의 높은 압력으로 인해 정맥 환류를 활성화시키고, 정맥 환류가 활성화되어서 심장으로 많은 양의 혈액이 빠르게 되돌아오면 그 혈액을 가지고 또 높은 압력을 걸어 대동맥의 높은 압력과 정맥의 낮은 압력의 차이로 순환을 또 빠르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순환의 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압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압력은 아까 말한 대로 밖으로 나가게 되는 혈액의 양에 혹은 혈액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힘이 높을수록 순환이 제대로 일어나며 빠르게 일어나며 활성화되기 때문에 정맥 환류는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갖게 됩니다. 정맥 환류와 심박출량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맥 환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바로 무엇일까요? 즉, 정맥으로 되돌아오는 혈액의 흐름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맥 환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교감신경의 활성화입니다. 교감신경 자체는 바로 정맥을 수축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정맥이 수축된다는 건 정맥이 완전하게 좁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 있는 정맥 혈관이 교감신경의 자극을 통해서 정맥의 빠른 수축과 이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정맥의 활성화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 안에 존재하는 혈관, 즉 정맥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적으로 일으킴으로써 혈액이 빠르게 심장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흐름을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또 빠른 심박출량으로 이어지겠죠. 심박출량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혈액량의 증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출혈이나 탈수가 일어나서 혈액량이 감소한다면 자연스럽게 심장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대동맥의 압력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순환의 원리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순환의 원리는 딱 하나,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압력의 차이입니다. 심장이 무조건 많은 양의 일을 하고 많은 양의 혈액을 내보낸다면 자연스럽게 대동맥의 압력은 높아집니다. 이 대동맥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이 대동맥의 압력의 높음과 그리고 정맥의 낮은 압력의 차이를 두고 순환이 빠르게 일어나며 순환이 활성화되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정맥 관리가 활성화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혈액의 양은 무조건 증가해야 합니다. 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양은 혈액을 최대한 사용해서 심장이 강하고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설명하게 됩니다. 반면 출혈이나 탈수가 일어나면 혈액량이 감소해서 정맥 관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동맥의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출혈이나 탈수가 일어나서 혈액량이 감소하고 정맥 환류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때는 링거를 투여받게 되거나 혹은 수혈을 통해서 혈액량을 증가시켜서 그 증가된 혈액을 가지고 정맥 환류를 활성화시켜 준다면 정맥 환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흡기를 통해서 흉곽 내 압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흉곽 내에는 폐도 있지만 그 안에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 중에서 우심방이 가장 중앙에 흉곽의 압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기를 통해서 흉곽이 늘어납니다. 자, 흡기를 한번 해보세요. 흉곽, 가슴 안의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밀폐되어 있는 여기 가로막, 즉 횡격막을 통해서 밀폐되어 있는 이 폐 안의 공간의 압력은 떨어집니다. 음압이 형성되죠. 그러면 눌려 있었던 우심방도 풀리게 됨으로써 우심막 내 압력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우심막 내 압력이 더 떨어지니까 우심방으로와의 압력의 차가 커지면서, 즉 대동맥의 높은 압력, 우심방의 낮은 압력의 차이를 두고 혈액이 굉장히 압력의 차이를 크게 두고 빠르게 되돌아올 수 있는 정맥 관류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정맥은 또 하나 정맥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판막이 오로지 심장을 향해서만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그 정맥이 있으면 심장을 향해서만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만약에 하지 쪽의 정맥이라면 위쪽으로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판막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만약에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받겠죠. 혈액은 그 중력의 영향으로 하지 정맥 쪽에 저류하게 돼서 정맥 환류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때 하지에 저류된 혈액을 심장 쪽으로 들여보내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판막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계속적으로 정맥의 수축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혈액을 짜서 들여보내준다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이며, 또 하나 이 교감신경의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이 교감신경이 골격근의 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즉 골격근이 수축을 함으로써 교감신경이 흥분하기도 하고 교감신경의 흥분작용으로 골격근이 수축을 하게 된다면 실제 골격근 안에 존재하는 정맥들이 밖에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눌리게 됨으로써 혈액을 한 방향으로 계속 심장 쪽으로 들여보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맥 환류에 도움을 주는 요인들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서 심장 안으로 되돌아오는 혈액의 양이 제대로 채워진다면 이 정맥 관리가 활성화된 것으로 인해 다음번 심박출량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또다시 정맥 관리는 또 활성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혈압을 높이고 정맥 관리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감신경의 작용입니다. 교감신경이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또 순환에 불필요한 혈관들을 이완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갖게 되며 또 이 교감신경은 우리가 심장을 할 때 배웠다시피 심장의 근수축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장이 강하고 빠르게 뛸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교감신경이 흥분한다면 그럼 교감신경이 흥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우리가 흥분하거나 놀래거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교감신경이 만약에 흥분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정맥 관리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정맥으로 되돌아오는 혈액의 흐름이 활성화되어서 정맥 관리가 활성화됨으로써 심장이 그 다음번 혈액을 내보낼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할 것이며 또 하나 교감신경 자체가 심장의 근수축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장이 강하게 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심장이 강하게 뛰니까 밖으로 나가는 심박출량이 증가하고 또 심박출량을 보이기 위해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혈액의 양이 빠르게 채워지는 정맥 관리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밖으로 내보내지는 심박출량이 증가하는 형태를 띠게 되고 또 하나 이 교감신경의 흥분작용을 통해서 말초 저항혈관의 저항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혈관이 수축을 통해서 혈압은 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갖게 되는 거죠. 총 말초 저항값이 올라가고 심박출량이 증가하니까 이 둘이 더해짐으로써 혈압은 증가할 수 있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정맥 활류가 증가하고 심장이 강하게 뛰고 저항혈관의 저항값이 올라감으로써 이때 내경은 좁아지겠죠. 저항혈관의 내경은 좁아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장이 일을 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게 됩니다. 혈압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번에 정맥 관리를 또 활성화시키면서 이와 같은 작용이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